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 하루 앞두고 어제 타결됐습니다. 일단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와 아쉽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는 가운데 이번 한미 합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를 했고 한미 FTA 기획단장을 했던 통상 전문가 이혜민 한국외국어대학 초빙 교수와 함께 이번 합의의 손익계산서 따져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대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프랑스 대사 필리핀 대사 하셨더라고요. 자 여하튼 막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대사님은 영원한 대사님이십니다. 자 과거 한미 FTA 협상 진도 지휘하셨던 통상 전문가입니다. 한미 통상 협상 실제 해보신 입장에서 이번 트럼프와 맞닥뜨린 이번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리 교섭 대표단들이 정말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협상을 할 때 이번 협상의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은 협상을 깨는 옵션은 없거든요. 네. 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WTO 협정 등 이렇게 규범에 기초한 논리를 네. 한국으로서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규범 논리가 전혀 작동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뭔가 만들어야 되고 깨는 옵션은 없다. 규범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트럼프식 그 상대방과의 어떤 협상의 특징이네요. 규범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상호 관세 15%, 자동차 관세 15%, 3,500달러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쇠고기 쌀 추가 개방 없다. 어쨌든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전체적인 협상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걸 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알려진 결과로만 볼 때는 일본 EU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된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선방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 안 됐다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게 과연 낙관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우리가 나온 내용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보면 선방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최종 합의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협상이라는 게 이제 주고 받는 거다 보니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런데 품목별, 산업별 지금 아주 그 세분화돼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팩트만 가지고 그게 이제 일단 사실이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합의안의 구도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바로 전에 설명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낮추고 그 대신 우리는 대미 투자 그다음에 미국 에너지 구입 이런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협상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미국은 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있던 걸 올려놓고 그걸 낮추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논리적인 근거나 어쨌든 수치적인 근거나 이거보다는 25% 진짜 이거야. 우리가 그동안 손에 너무 봤어. 이거야.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참 어려운 협상이긴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상호 관세는 25% 먼저 일방적으로 정해놨다 15% 맞춘 거 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EU가 상호 관세 15%인데 우리가 그거보다 나쁘면은 그거는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아마 했을 거라는 저 같아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사실상 무관세 혜택 누려왔고 그동안 다른 품목들에서
한미 FTA에서 그좀뭐 소외도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무관세를 누려왔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에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은 2.5%에서 15%가 되고 우리는 그냥 무관세하다가 15%가 되고 이거는 상당히 좀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이후로 네. 저희가 자동차 관세를 떨어뜨려서 그 0%까지 가서 네. 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2.5%라는 가격 경쟁력이 EU나 일본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2.5%까지 떨어뜨리려고 그랬으면 네. 아마 더 많은 걸 내줘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쇠고기나 쌀 중에서라도 하나를 주든지 뭐 예컨대 예. 저는 쇠고기 쌀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내적으로는 민감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미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볼 때 그렇게 그게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항상 농산물 협상을 해보면 특히 쌀, 쇠고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품목이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해서 네네. 95년도에 WTO 출범을 할 때도 저희가 쌀 지켰죠. 네. 쇠고기도 지켰어요. 그 외에는 다 풀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쌀, 쇠고기가 되는 거는 분명한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흘러서 그 비중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그러냐 이 부분은 조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네. 미국으로 볼 때 상업적 중요성이 그만큼 있느냐 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르다 이거죠. 네. 자, 교수님,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미 FTA에 의해서 그다음 무관세 혜택을 오랫동안 누려왔는데 이제 이로써 한미 FTA 무관세 그 혜택이라는 거, 한미 FTA라는 거는 뭐 이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미 FTA는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국의 관세가 없이 들어오는 그것이 한미 FTA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 저녁에 발표된 그 상호관세 변경 관련 행정명령을 보시면요. 한국이 15%, 일본 15%, EU도 15%죠. 그다음에 베트남 2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9%인데요. 네. 그거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기존의 MFN 관세, 소위 기존의 미국이 가지고 있던 관세에 덧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FTA로 제로 관세거든요. 거기에 네네. 10%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렌즈 같은 게 2%인데요. 네. 미국의 관세가. 예. 그게 일본이 수출하면 근데 일본은 다르죠. 일본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 베트남이 수출을 하면 20%에다가 2% 위에 20%가 붙는 거고요. 예. 우리는 0에서 시작해서 15%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크진 않지만 한미 FTA의 혜택은 남아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가 붙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네. 그 외에 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FTA 0 관세 위에 붙는 겁니다. 우리가 혜택 받고 있는 것도 일부 남아 있는 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일본하고 EU의 경우에는 네. 조금 다릅니다. 15% 미만인 관세는 15%가 가고 기존의 15%가 넘는 관세는 15%로 이상은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EU나 일본하고도 경쟁을 하지만 개도국하고도 경쟁하는 측면이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보면 아주 높은 고율 관세가 있는 경우는 이제 특수 운동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가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미 FTA는 없어졌지만 다른 나라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되는 걸 보고 찾아봤어요. 몇 개가 있을까 봤더니 이제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많이 얼마나 수출하는지는 안 나오는데 딱 뜨는 게 이제 렌즈 같은 거, 렌즈 같은 게 2%였고
베어링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도 네. 있는데 뭐 한국에서 냉장고로 수출하지는 않지만 베트남에 수출하는 품목, 말레이시아나 이런 품목하고 겹치는 경우는 네. 우리가 FTA 따른 그 혜택은 일부 유지가 전혀 되는 없어진 건 겁니다. 아니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어쨌든 기존에 누리던 거는 다 누리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제 소고기 쌀 시장 말씀하셨는데, 자, 이건 우리가 지켰다.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트럭, 그리고 한국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이게 그냥 정치적 수사일까요? 뭐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한미 FTA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미 예. FTA에서는 다 풀었기 때문에 그렇고 농산물의 경우도 쌀 1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풀었거든요. 예. 관세가 이제 후지 사과 같은 거, 동양 배 같은 경우는 20년이라서 일부 남아 있지만 예. 내년 15년이 되면 다 이제 관세들은 다 없어지고 농산물에서 더 중요한 거는 검역입니다. 검역 완화 염두에 둔 건가요? 검역을 이제 협의는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개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미 FTA에 따른 농산물 양호에 따른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쇠고기 쌀 지켰다고 했는데 농산물 양어라 하면 내년에 끝나는 것들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다 얘기한 거다? 예, 쌀은 어차피 예외가 돼 있으니까요. 한미 FTA에서 16개 품목은 예외로 돼 있고 네. 그거는 이번에 안 건드린 거죠. 그럼 우리가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역 부분 그래가지고 사과가 어떻게 되냐, 미국산 체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성과도 있지만 청구서도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에 이른 대미 투자 약속, LNG 등 에너지 1,000억 달러치 구매. 일단 우리 GDP 규모를 보면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 좀 너무 많이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걸 뭐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건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투자 펀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당국자들이 다 대부분 이게 투자는 아주 적을 거고 융자 또는 융자 보증이 대부분일 거다 하는데 그게 미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합의문이 구체화되면서 나타난 것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3,500억 불 중에서 1,500불이 조선업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과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조선업 얘기했는데 우리가 마가에다가 중간에다 S 하나 넣습니다. Make American 뭐 Shipping Great Again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Shipbuilding이든지. 자, 이 조선업력 패키지가 협상에서 타결됐는데 주요했다. 뭐 이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거든요.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뭐 백악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국의 투자, 일본의 투자 약속이 협상 타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 3,500억 불을 만들어내면서 1,500억 불을 조선으로 이렇게 특정한 것은 아주 정교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 때부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천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이 조선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조선업 재건의 가장 좋은 파트너는 이 조선 기술과 관련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서도 지금 미국이 지난 4월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입항세를 부과를 하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10월 17일부터 시가 되고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선 산업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88년에 시작돼서 93년에 끝난 OECD 조선 협상에도 관여를 했었고 네네. 했는데 이 조선 산업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조선 산업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컨테이너나 벌크 선을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적어도 LNG 운반선 이상의 고부가가치선을 투자를 할 거고 세빙선 같은 것도 있고 우리로서도 미국의 기술 다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네. 조선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조선 협상을 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 우리 네. 조선 산업의 꿈이 크루즈입니다. 네네. 크루즈는 유럽 조선사가 다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양국이 서로 보완적인 측면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조선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재계 총수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는 총력전 나섰습니다. 자, 반도체 삼성 이재용, 조선 한화 김동관, 자동차 현대차 정의선. 본래 이제 정부끼리 하는 건데 협상은 이런 측면 지원이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 예. 조선, 자동차의 예. 그 총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의 그 대미 투자에 대한 커미트먼트에 대한 설득력을 예. 높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 그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대미 투자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리테인.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문제기도 한데 김영범 정책실장이 이거 재투자 개념 같다. 교수님은 러트닉 장관의 90% 갖고 간다.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하세요? 처음에 그게 이제 일본과 미국 간에도 장관 레벨에서는 4천억 불 예. 이 이익 배분 5대5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지우고 네. 5천억으로 올렸다가 낮에는 5,500억 불로 발전되고 예. 이 이익 배분도 1대9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1대9로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 김 실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그것은 소위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을 이렇게 한국으로 그냥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재투자한다는 개념이지 이걸 미국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본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럽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한미일 협의 결과를 발표한 거를 보면 네. 이 9대 1은 각각의 기여와 각자의 기여와 부담하는 리스크에 네. 고려해서 1대 9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이것도 예. 그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러고요. 뭐 어쨌든 언론 보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뭐 각 국가나 각 산업 부문 이렇게 투자 의향 계획 이런 거 쭉 취합해 가지고 자, 우리 취합해 보니까 이 정도다 했는데 뭐 조선업은 우리가 뭐 1,500억 달러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 아직 세부적인 게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우리는 그냥 2,000억 달러는 세부적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줬다. 그 사실로 그렇죠. 파악하고 지금 계십니까? 이제 그거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 그랬나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만의 기간으로 그 금액이 완성되느냐 이것도 합의된 바가 없거든요. 이제 그 합의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합의문이 나와야 됩니다. 세부 합의, 후속 합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EU의 경우에는 6천억 달러 투자라는 것도 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동안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언제까지 그 금액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가 않아서 네네. 그건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 이게 한미 합의 이후 직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 뭐 열릴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막 거침이 없어요. 자, 본격적인 일정 조율 절차도 시작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양국 뭐 우리 외무하고 저쪽 마코 루비오 국무하고 이제 만나서 그런 약간 조율의 첫 단추 얘기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기존에
관세 협상 어느 정도 1차 합의 본 거를 다듬고 세분화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걱정하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압박이 들어올까 생각하는 방위 부분 뭐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구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고강도로 어차피 들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선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요. 네. 1단계가 끝난 겁니다. 네,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을 따름이고 본래는 패키지로 함께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건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복잡한 게 네. 합의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영국은 5월 8일 날 기본 합의가 됐고 6월 16일 날 서명을 했다고 하면서도 예. 합의된 합의문이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문서화된 게 공개된 게 없습니다. 없네요. EU의 경우도 네. 원래 이번 주말까지 이번 금요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더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1차 합의 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구체화하면 그렇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제2차 협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의하는데 잠정 합의고 최종 합의까지는 기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본 합의. 그다음에 합의문이 나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문이 없군요, 지금. 합의문이 없습니다. 근데 EU는 합의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합의가 EU 집행위원회에서 한 거고 예. EU 집행위원회 합의를 회원국들이 승인을 해야 유효하거든요. 네. 근데 회원국들이 승인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EU와의 합의문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2주 만에 앞으로 2주 후에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때까지 한국과의 합의문이 나올까 하는 것에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이 교섭해 보시고 협상해 보셨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 2주 후가 될지 1주 후가 될지 아니면 3주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합의문을 어떻게 다듬고 방위 부분 어떻게 협상하고 합의하고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는데 보통 실무선에서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하고 그거를 이제 양쪽 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까? 원래가 그렇죠. 정상에서는 이제 실무 차원 그다음에 거기 장관 만나가지고 차원에서 그때부터 논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수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트럼프는 아니에요.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숫자도 고치고. 그럼 정상회담 열린 다음에도 또 막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특징이기 대통령 되게 때문에 곤혹스러울 텐데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그래요? 있죠.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실무선에서 다 해놓고 그래 양쪽 대통령이 그걸 미리 보고 이거 좋네 하면은 만나서 자 이겁니다 발표하는 게 우리 상식인데 과연 또 이거를 우리 상식을 뒤엎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셨다면 만약에 같은 논리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어느 정도는 합의문을 쓰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기존에 그냥 25% 다시 갑시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한국, 일본, EU 똑같지만 네. 자동차 관세, 풍목별 관세가 15%로 떨어뜨리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 타결을 해서 그렇지만 이게 8월 1일부터 적용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7월 31일 날 네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발표한 거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상호 관세만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아직 합의가 안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체적인 합의가 안 끝. 왜냐하면 기본 합의만 된 상태다. 기본 합의고 미국으로 볼 때는 자동차 관세, 품목별 관세는 네.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본의 아주 집요한 노력으로 떨어뜨려 줬는데 아직 안 되는 거는 결국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어음받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현찰? 일본 EU가 제시한 안이 구체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 우리 국방비 문제 이런 게 이제 얽혀 있는데 통일 외교 안보 당국도 어차피 여기 같이
뭐 인발부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통일 외교안보 당국은 어떤 점에 좀 이렇게 그 주의를 하고 주목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네. 전체 그 국방비 예산을 지출을 GDP의 5%까지 올려라라고 해서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도 나토 회원국들이 다 5%까지 올린다는데 동의를 했거든요. 이 3.5%는 국방비고 나머지 1.5%는 국방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로 됐는데 지금 이게 트럼프 1기 때하고 트럼프 2기 때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조치한 내용을 보면 우선 관세와 관련해서 2, 3위조 품목 관세를 철강 25%, 알루미늄 10%를 때렸어요. 그때 EU부터 시작해서 중국, 멕시코, 카나다, 인도 할 거 없이 다 보복한다 그러고 WTO 제소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복하겠다고 말을 한 나라만 EU, 중국, 인도, 브라질 정도고 카나다가 했죠. 실질적으로 행동위원국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EU도 전혀 지난번 1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죠.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 중에서 Summer of Humiliation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유럽이 이 치욕의 여름이다라고 한 거죠. 자, 교수님 이게 뭐 더 오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작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최종 합의 때까지 막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합의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규모 이렇게 막 저쪽에 얘기할 때 뭐 그래 우리 3,500억 달러 하겠다. 근데 그게 뭐 1, 2년 사이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미국에서. 그럼 우리가 투자를 슬그머니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건지 우리 좀 사정이 바뀌었다고 아니면 이게 트럼프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강한 압박 이런 것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네한테 좀 이게 트럼프가 우리한테 우리 미국 경제에 악영향도 있는 것 같았지만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 뉴노멀이 돼가지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다른 정권으로 미국이 바뀌어도 이런 흐름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 합의는 미국이 밝히고 있듯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자체가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로서는 이제 그 분쟁 해결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WTO 형태의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원래 이 통상 협상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행정부가 위임을 받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 국내법 위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위임 안 받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바인딩으로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협정은 지금 구속력이 없는 합의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 그리고 한미 FTA 기획단장을 역임했던 이혜민 한국외국어대학 초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